왜 미국은 동맹국을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인구 5만 명, 면적의 80%가 얼음인 섬. 겨우 이것 때문에 70년 동맹을 깨뜨릴 각오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섬에는 미국이 목숨 걸 만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신냉전의 서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150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왜 이 얼음섬에 집착하는지 군사, 자원, 지정학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미국의 그린란드 욕심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50년 전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셋째, 이 갈등이 희토류 가격부터 한국의 안보 전략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나, 왜 지금, 왜 그린란드인가?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히 뭐라고 말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표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고 싶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드릭센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덴마크 왕국에 속한 어떤 국가도 합병할 권리가 없다. 그린란드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도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표현했죠.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한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2025년 3월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든 판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전술일 뿐이다. 실제로 병합은 불가능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낸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1기 때도 2기 때도 반복해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트럼프는 동맹국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해하려면 먼저 그린란드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린란드, 이름은 푸른 땅이지만 실제로는 80%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면적은 약 217만 제곱킬로미터로 대륙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한반도의 약 10배 크기죠. 하지만 인구는 겨우 5만 7천 명, 그중 절반이 수도 누크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이고 주요 산업은 어업입니다. 수출의 90%를 어업이 차지하고 경제는 덴마크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GDP의 약 20%가 보조금이에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반자치령입니다. 약 300년간 덴마크의 통치를 받아왔죠. 역사를 간단히 보면 1721년 덴마크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이끄는 탐험대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덴마크의 식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1953년에는 공식적으로 덴마크 왕국에 편입됐고 그린란드 주민들도 덴마크 국민이 됐습니다. 그러다 1979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국방과 외교 등 대부분의 국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2009년에는 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더 많은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즉, 그린란드는 원하면 언제든 독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죠. 덴마크 보조금 없이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 논의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인구 5만 명, 경제력도 약한 이런 작은 섬이 왜 강대국들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린란드가 가진 두 가지 가치 때문입니다. 군사적 가치와 자원적 가치. 먼저 군사적 가치부터 보겠습니다. 그린란드에는 비두픽 우주기지라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툴레 공군기지라고 불렸죠.
이 기지는 냉전 시대부터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 그린란드일까요? 위치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최단 경로는 북극을 지나 그린란드를 통과합니다. 지구본을 펼쳐놓으면 명확해요. 러시아 북부에서 미국 본토까지 직선으로 그으면 그린란드가 정확히 그 중간에 있습니다. 덴마크 국립국방대학교 마크 야곱슨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핵 미사일의 최단 경로는 바로 북극과 그린란드를 통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두픽 우주기지는 미국 본토 방어에 있어 핵심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덴마크 본토를 점령하자 미국은 즉시 그린란드에 진출해 군사기지와 무선통신소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이 섬을 떠나지 않았죠. 1951년에는 덴마크와 정식으로 방위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3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비두픽 우주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미국과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압박이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현대 미사일 기술로는 북극 외에도 다른 경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단 경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여전히 그린란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에서 최단 경로는 곧 가장 위험한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사기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군사적 가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전기차, AI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7가지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현대 문명의 석유라고 불리는 자원이죠.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우라늄, 철, 루비, 사파이어, 금, 플래티넘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정확한 매장량 추정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지질 조사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국방산업 모두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미국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히토류를 외교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화를 절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광대한 국토, 혹독한 기후, 두꺼운 빙하. 기술적으로도 까다롭고 경제성도 불확실합니다. 현재 그린란드에서 운영 중인 광산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건의 탐사 허가가 발급됐지만 실제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 일부 지역의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매장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가 그린란드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제 좀 보이시나요? 군사기지와 히토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은 신냉전의 새로운 전장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그린란드 인근에서 군사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 인근 북극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주목한 거죠.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2018년 북극 백서를 발표하며 북극 실크로드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1대1로의 북극 버전이죠. 쇠빙선을 건설하고 북극 과학기지를 세우고 북극 항로 개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부릅니다. 북극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북극 문제에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더 직접적입니다. 북극은 러시아의 영토이기도 하니까요. 러시아는 북극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증가하고 있죠. 북극 해역에서 러시아 군함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연도별 추이 데이터가 있으면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북극연구소는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왔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욱 존재감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북극 항로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시간이 40% 단축될 수 있습니다. 물류혁명이죠. 그리고 이 항로의 관문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을 선점하면 미국은 미래의 물류와 에너지 판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바로 이 위기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이제서야 뒤늦게 난리일까요? 사실 미국의 그린란드 욕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욕심은 무려 150년 전통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에요.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그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윌리엄 H. 스워드 국무장관인데 그는 알래스카 매입 직후 바로 그린란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덴마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죠.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1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의 황당한 발언 중 하나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1953년 이후 줄곧 폐수했던 누크 소재 미국 공사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그리고 2024년 12월 25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트럼프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랜드리는 군인 출신이자 전직 경찰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X 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옳다. 우리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병합되도록 해야 한다. 해내자. 특사 임명은 비공식이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물론 과거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덴마크와 EU 그리고 그린란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정말로 터무니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덴마크, 고로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며 동맹체의 안보 보장에 받고 있다.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이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그린란드를 위협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나토 제5조, 즉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상황,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하지만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미 과거 방위협정을 통해 미국은 그린란드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굳이 병합하지 않아도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두픽 우주기지가 그 증거죠. 그린란드 총리 옌스 프레데리큰 일센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며 우리의 영토 보정성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EU의 아니타 히퍼 외교단보 대변인은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정성,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계속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트럼프를 향한 경고입니다. 2025년 3월 그린란드 누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체로 독립 지지와 덴마크 잔류 의견이 나뉘어 있고 미국 병합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극소수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나토 동맹체제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죠. 이건 단순히 그린란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갈등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멀게만 느껴지는 그린란드 이슈가 사실은 우리와 직결돼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요?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린란드는 21세기 패권 경쟁의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이곳은 러시아 핵미사일의 최단 경로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죠.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리 독점을 깨트릴 유일한 대안입니다. 셋째,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곳은 미래 물류와 에너지의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결국 그린란드 갈등의 본질은 이겁니다. 자원, 군사, 지정학,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겹쳐 있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영토를 사겠다니 제정신인가 싶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150년간 이어져 온 전략의 연장입니다. 1867년 알래스카를 샀듯이, 1946년에 시도했듯이, 2019년에 제안했듯이 2026년에도 트럼프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매입이나 병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EU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독립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덴마크와 EU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나토 동맹 내부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병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히토류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얼음섬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충돌하는 신냉전의 첫 전장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욕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시각에선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섬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군사기지, 히토류, 북극 항로, 이 세 가지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모든 갈등의 중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